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를 전달해 볼게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하는 소규모 모임에 물건을 전달해 주러 가야 했던 날이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나에게 맡기는 일은 드물었지만 그날은 정말 급하게 필요한 물건인지 뭔지 시어머니가 너무 급했던지 몰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임은 뭐라고 불렀지? 아무튼 그 기업들이 모여 고상함을 뽐내는 자리였어요. 사모님들이 모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제게는 다소 시시한 것으로 보였어요. 다들 서로 자랑하느라 앙탈을 떨다 보니 남의 헐뜯기에도 열을 올리는 건가 싶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것을 무척이나 내켜하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자기가 물건을 두고 간 걸 어쩌겠습니까? 사모님 모임은 시댁 근처에 있는 커피 한 잔에 8,000원을 호가하는 아주 고급진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데서 모임을 하는 것도 영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집에서 캡슐 하나만 내리면 커피가 줄줄 나오는데 무려 8,000원이나 주고 그 맛없고 쓴 걸 먹는다고 하니 아무튼 제가 입이 툴툴 나와서 시어머니 모임에 갔는데 들어서기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가 도착하더라고요. 물건만 전해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라져. 알았지? 입도 뻥끗하지 말고 내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건만 주고 사라지라고. 저는 대충 알았다고 답장을 보낸 뒤에 카페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제 꼬라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아주 대놓고 팍팍 쓰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치를 부릴 때 저는 남대문에서 3장에 10,000원에 파는 티셔츠, 여름철 시원한 냉장고 바지 이런 것만 입었거든요. 그날은 시어머니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나름 신경 쓴다고 인터넷에서 산 30,000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물건만 주고 사라지라고 했으니까 그럴 심중으로 인사 꾸벅 올리고 뒤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친구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니, 아가씨는 누구야?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인데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나? 아가씨야, 뭘 궁금해하고 그래? 그냥 내 심부름 해주는 애야. 가끔 이렇게 불러서 뭐 해달라 하면 해주는 그런 애 있잖아. 우순간 그 말에 수치심으로 다가오면서 제 얼굴이 다 빨갛게 달아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행색이 남녀해 보인다고 해도 어떻게 며느리를 앞에다 두고 심부름 해주는 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아무 소리나 짓거린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제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부터 제 행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큰맘 먹고 산 30,000원짜리 원피스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친구들은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에 수긍이 갔는지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굳은 일을 한다면서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며 깔깔 웃으면서 말 잘 듣는 애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빨리 사라지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심부름 하러 오너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 뭐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내가 사줄게. 여기 커피 값이 엄청 비싸서 평소에 오기 힘든 곳이야.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봐야 서로 불편하실 텐데 그냥 가볼게요. 다음에 뵙게 되면 그때 한 잔 사주세요. 우리 경자가 이렇게 정이 없어. 아랫사람 부릴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줘요. 애들도 힘나서 심부름하고 그러지. 시어머니 친구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길래 거절하기가 뭐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저를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자리에 끼기 싫었는데 시어머니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매번 거절을 하겠어요? 고작 커피 한 잔인거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있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불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값 한 잔에 8,000원이라더니 커피 맛은 아주 똥 맛이더라고요. 옆 테이블이기도 했고
저도 뭐 딱히 할 게 없어서 언제 가야 하나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절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경자나 몇 년 동안 해외 나가 있었던 거야. 뭐야, 모임에도 안 나오고 사업이 휘청거린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너네 사업이 조금 컸니? 이 정도로 무너질 회사는 아니었잖아. 그래도 다시 사업이 잘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아이 그냥 하도 속이 시끄러워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회사가 안정에 찾기 기다렸지. 아, 몇 군데 돌아다니니까 다시 회사가 일어섰더라고. 나야 뭐 해외에서 놀고 먹고 했다지만 우리 남편이랑 아들이 고생했지? 뭐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커피를 먹다가 냅다 뿜을 뻔했습니다. 제가 허둥지둥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슬쩍 쳐다보는데 눈빛으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시어머니의 허세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사건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해외를 나가기는 개뿔.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시간 동안 없이 살았던 그 몇 년간의 과거를 여우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는 쪽팔려서는지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친 것 같은데 저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그 헛에 무척이나 놀랐죠. 뭐 사실은 우리 남편 집안이 꽤 잘나가는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었었는데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뿔뿔이 이산가족처럼 흩어져서 살던 시아버지의 특허권을 빼앗는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게 되었어요.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은 시아버지가 마침내 특허권을 회복하고 회사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저희 가족과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강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용기와 노력에 감사하며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이루려고 했어요. 뒤에서 했던 뒷공작까지 모조리 다 밝혀진 덕분에 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큰 사업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보상 금액이 만만치 않았고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돈방석 위에 앉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회사를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가졌고 가족들에게 상의도 없이 회사에 모조리 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사업가 기질이 충분했던 시아버지의 선택으로 다시 우리 시어머니는 허세에 찌든 여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서 막노동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우리 남편도 시아버지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해서 회사원이 될 수 있었어요. 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자리를 찾아오기도 어렵지 않았고 갑자기 편해진 일거리 덕분인지 남편은 막노동을 할 때보다 저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럴수록 시댁에서는 저를 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돈 한 푼 없이 단칸방 신세로 찌들어 살 때에는 제가 번 돈으로 시부모에게 용돈까지 주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말이죠. 제가 생활비 줄 때는 생활력 강한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저를 추켜 세워주시던 분들이 참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면서 돈방석이 앉게 되자 저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참 앞뒤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정말 제 눈앞에서 대놓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일부러 들으려는 식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럭저럭한 이야기들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인신공격을 하거나 우리 아들의 짝으로는 안 어울리는 여자가 들어왔다고 할 땐 솔직히 저도 상처를 받았죠. 우리 아들 짝으로 생각해도 어떤 처마 아가씨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일이 금방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결혼은 허락한 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지? 그 좋은 혼처 자리들이 두고 내가 왜 이런 애랑 어영부영 장가를 보냈을까? 어쩜 생긴 것부터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애를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난리를 친 건지. 그냥 잠깐 사귀다가 헤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때 반대를 했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비수를 꽂는 말을 배우는 학원이라도 다니는 건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로 제 귀를 죽여두기도 하고 제가 찍소리도 뱉지 못하도록
입을 꾹 다물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 귀로 들었으니 한 귀로 흘려보내면 된다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애써 무시를 했는데 도가 점점 지나치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입을 열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가슴에 대모들 퍽퍽 박아대는데 저도 성질이 팍팍 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저라도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제가 남편을 쫓아다닌 것도 아니었고 결혼하자고 저를 꼬드긴 것도 남편이었어요. 본인 아들이 저에게 결혼만 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한 것인데 왜 이런 수모를 제가 당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부모님이 없는 고아거든요. 고아로 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런 무시가 저한테 한두 번만 있었겠나요? 저도 이런저런 싸움에 단련이 되어 있는 잡초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밖에 누릴 게 없어서 하루 종일 돈돈 타령하는 졸부들은 신물나게 처리를 해보고 진상퇴치도 많이 해본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행동이나 말투를 하려고 하면 저희 남편이 딱 잘라서 그러지 말라고 화를 갖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저에게 인신공격을 해서 제가 딱 한 번 시어머니를 비꾼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버릇없이 굴지 말라면서 그 양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할 때는 가만히 옆에 서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니 제가 시어머니를 공격하니까 교양이 없니 뭐니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무튼 시아버지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성장을 했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다른 여자 타령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지 4년 만에 시아버지의 사업은 다시 이전과 같은 활기를 찾게 되었고 남편이 버는 돈은 막노동을 하던 시절보다 3배 이상이나 더 되었어요. 시댁이고 남편이고 할 거 없이 다시 예전처럼 본인들이 타던 외제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고 시댁도 단칸방에서 벗어나 청담동에 있는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이고 혼자의 몸으로 아주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을 했듯이 남편네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거든요. 사업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찾기 어려웠고 결국에는 흘러 돈이 조금 되는 막노동 현장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빚을 갚느라 월급을 받아봐야 전부 몰수가 되어버리니 남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일을 하던 공사 현장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저는 막노동 현장에서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중장비를 다루는 업체의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가다꾼들 사이에서 무시도 많이 받고 희룡이 섞인 말들도 많이 들었지만 꿋꿋하게 버틴 결과 나름 능력을 인정받아 월급이 꽤 되었어요. 격리를 하다가도 현장에 중장비 문제가 생기면 제가 나서서 나가곤 했는데 현장에 출근을 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고귀한 집 도련님으로 자란 사람 치고는 막밀해도 꽤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성품 자체가 성실한 건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도 일은 빠짐없이 나왔고 아픈 기색 한 번 내지 않고 그 힘든 일을 헤쳐나갔어요.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게 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죠. 남녀가 한 공간에 같이 있는데 정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다가 그렇게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 살아왔던 시간이 익숙했고 또한 연애나 결혼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 남편이 여인숙 같은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게 된 셈이었는데 동거를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서로의 생활 패턴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는 시간이라든지 잠버릇 같은 것도 서로 잘 맞았고 이렇게 계속 동거를 하고 지낼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남편 입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은 저를 꾸준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기 때문에 둘이 벌어서 빚도 갚고 웃음도순 사는 거 나쁘지 않은 인생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집안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축복일 거란 생각이 들었죠. 과거의 부자로 살았던 시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만 바라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보통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 거요. 생각하면 우리 남편은 현재 착실하게 대응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정상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실감을 하진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알아주는 강남 8학군 출신이었고 대학도 내놓으라 하는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집안이 망하기 전까지는 청담동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을요. 시부모님은 과거의 명예에 상당히 집착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놀고 먹고 하시면서 과거에 막 머물러 계셨어요. 자도 외제차를 몇 대나 끌고 다니셨다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차들이라 좀 놀랍기도 했죠. 그렇게 똥똥거리면서 살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으니 그 자존심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는 친구들에게도 잠수를 타고 사라진 거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버렸고 시아버지가 빚까지 져버렸으니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해서 남편이 막노동을 뛰게 된 거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저와 연애를 하고 동거를 하면서 남편이 그나마 사람답게 살게 되었죠. 시부모들은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솔직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지만 제가 또 꾸준히 생활비를 드리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지난날의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셨었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라는데 고졸의 코아에 고생만 하며 자란 애랑 우리 아들이 가장 긴 하니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구나. 지금 내 꼴을 보고 이야기해. 집도 없는데 사람 집에서 먹고 살면서 사람답게 살고 있어.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지 고맙지? 결국 생활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못했다는 것이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게 되어 행복했어요.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제가 없는 살림이었지만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까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어머니 모임을 하다가 들렀다가 시어머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강남 8학군 출신들 친구들과 함께 매달 동창 모임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거든. 그런데 그 말에 귀를 쫑긋하니 우리 시어머니가 순간 저를 휙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꿈도 꾸지 말라는 듯한 이상한 표정이지 않겠어요. 마치 들키기 싫었던 내용을 들킨 듯한 얼굴로 저를 매섭게 쳐다보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서 저도 그냥 시어머니를 멍청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그냥 동창 모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얼음만 남은 컵을 매만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분이 그러더라고 해요. 아니, 자기 아들이 번듯하게 잘 커서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있는데 왜 아직 결혼을 못했을까? 동창 모임이 부부 동반 모임이라며 아우. 빨리 짝 찾아줘야지. 저는 순간 컵을 놓쳐서 깨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아직까지도 친구들 사이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제 눈길을 피하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앞뒤 사정을 모르는 일이라 냅다 의심부터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결혼을 했다는 것을 주위에서 모른다는 말에 손이 벌벌 떨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여사님들 커피 잘 마셨습니다. 모임 잘 하시고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셔요. 요즘 젊은 친구답지 않게 싹싹한 인사성도 빠르네. 아이 경자야, 저런 애들 부리는데 한 달에 얼마나 해.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엄청나게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것부터 하나하나 마음에 따리를 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바탕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하지만 제가 고아로 수십 년 동안 부모 없이 살지 않았겠어요. 주위에서 제가 버릇이 없이 굴면 부모가 없어서 저런 거라고 엄청 구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 앞에서는 눈치도 좀 보고 자존감이 많은 낮은 성격이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현실은 드라마랑 상상이랑 다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머리채라도 잡고 싸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 몸도 안 움직이고 입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며 확 쏘아보는 일 말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시어머니를 째려보니 시어머니가 얼른 가라고 등을 떠밀면서 저에게 택시 타고 가라며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 5만 원을 들고 카페 밖을 나오는데 어찌나 수치스러움이 몰려오던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저랑 같이 퇴근을 마쳐 해서는 씻고 TV도 보고 집에서 안주를 만들어다가 맥주도 한잔 했었는데 말이죠.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남편이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큰 집으로 이사도 오고 하니까 이제는 치즈의 와인 아니면 술에 입도 되지 않더라고요. 목욕도 안방에 딸려있는 커다란 욕조에서 입욕제를 풀어서 하더라고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저랑 TV를 보는 시간도 가지지 않고요. 맨날 뭘 그렇게 하는 건지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회사 일은 혼자 다 하는 거냐고 핀잔을 줘도 제대로 된 회사에 다녀본 적 없으니 모르는 거라면서 저를 살살 무시하기도 했어요. 저는 고작 4년 사이에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에 참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이번에 좋았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점차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일부러 살갑게 다가가서 우리 사이에도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딱 잘라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부러 남편에게 동창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아주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 당신 초중고 같이 나온 동네 친구들이랑 하는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남편이 갑자기 저를 확 돌아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을 하더라고요. 뭐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하실 분도 아닌데 오늘 어머님 친구들 모임에 심부름 갔다가 우연치 않게 들었어. 동창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내 동창 모임인데 당신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 해? 아무튼 아줌마들이 왜 아들들 모임이 그렇게 신경을 써댔는지 아무튼 됐고 오늘 저녁은 뭐야? 나 오늘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은근히 말을 돌리려고 하길래 남편을 살짝 흘겨봐주면서 저는 추궁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동창 모임이 아니라 부부 동반 모임이던데 왜 말 안 했냐고. 니까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당연히 나를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다 때가 되면 데려가려고 했어. 우리가 아주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 친구들은 전부 결혼식도 올렸는데 아예 어떻게 쪽팔리게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 생활하고 있다고 말을 하겠어? 당신 웃긴다. 결혼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둘이 같이 살면 장땡 아니냐고. 나를 설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결혼식 타령을 하면서 부부 동반 모임을 피해 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결혼식으로 올린 다음에 내가 되면 소개도 시켜주고 데려가려고 했다니까. 내가 지금 뭐 막노동 노가다꾼도 아니잖아. 나에게도 사회적 최면이란 게 있는데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동창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각종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지들끼리 씹고 뜯을 텐데 그런 거 싫다고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쪽팔려서 숨기는 건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저를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남편만큼은 처음부터 제 편을 들어주었고 요즘 들어 소원하다 해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때가 되면 남편이 저와 결혼식도 올릴 것이고 동창들이 모임에도 불러주고 옆에 끼고 다닐 것이라 생각을 했죠. 남편이 저랑 결혼식을 올리려는 마음이 굳건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모든 게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동창 모임에 대해 말을 꺼내려고 치면 저와 대화를 하는 것에 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말이 붙이기만 해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귀를 막아버리곤 했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니까 시댁에서도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셨죠. 그러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거야 알고 있었던 사실이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도가 더 지나치게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과 멀어지고 있는데 굳이 다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살살 들기 시작했고요. 우리 아들은 백화점에서 산 과일만 먹어야 하는 걸 알지? 내일 오전 중에 백화점에 가서 모양이 가장 예쁘고 흠이 없는 과일을 사도록 해라. 그냥 썰어서 주면 우리 아들이 잘 안 먹으니까 가서 줘야 해. 영양 균형 생각해서 채소도 같이 갈아주고. 무슨 아기들 이유식 주는 것도 아닌데 갈아서 주기까지 해야 해요.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과일을 갈아주다니 신생아인가요? 카라소츠라고 하면 그냥 갈아서 줄 것이지. 왜 말에 토를 달고 그래? 그리고 바깥일하는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거다. 속옷까지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입혀야 돼. 알겠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속옷은 왜 다려서 줘요? 밖에 나가서 속옷 자랑할 일이 뭐가 있다고? 설마 지금 저희 남편 바람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속옷을 보여줄 일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얘 좀 봐. 내가 언제 우리 아들이 파란 피운다고 그랬네. 너 정말 자꾸. 생사람 잡을래? 그냥 내일까지 다려주라면 되지. 그런 건 아주 애교스러운 일이었고요. 사사건 권투집을 잡는데 무슨 트집 잡기 학원이라도 다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잘들 자꾸 이불을 걷어차는 버릇이 있는데 배에 차갑지 않게 입을 잘 덮어줘라. 배탈 나면 고생이니까. 글쎄요. 어릴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가만히 자요. 그리고 배에 입을 안 덮는다고 배탈이 나나요? 그냥 이상한 거 주워 먹어서 배탈이 나는 거지? 맨날 인스턴트 같은 것 먹이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 먹이지 마라. 라면 같은 것도 죄다 치워버리고. 밖에 일하는 거 힘드니까 집에 왔을 때 바가지 긁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뭘 할지 어머님 집안이 쫄딱 망했을 때 제가 본 돈으로 생활비 들였던 건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제가 사회생활을 왜 안 해봤다는 거죠? 제가 남편보다 사회생활에 대한 경력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대학 안 나온 게 차량이니 뭐니 아무튼 집안일은 집에서 놀고 먹는 이가 다 하고 우리 아들 선 하나 까딱하지 않게 집안일은 부부가 같이 하는 거죠. 누가 더 하고 덜하고 그런 걸 정해서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말 하나하나 말대답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경질을 팍 부리더라고요. 어쩜 얘가 말 한마디 치지 않고 그렇게 자기 할 말이 다 하는지.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대학이라도 번듯하게 나왔으면 교양이라도 있지? 이건 뭐 공사판에서 구르던 쌈닭도 아니고.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올 때면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다물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어찌나 저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요. 하던지 철만 들면 봄날에 삼계탕을 끓여 오라고 하거나 본인 몸이 허하다면서 한약을 지어 오라고 시켰어요. 대보름날에는 저에게 잡곡밥까지 시키던데 그런 건 밥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건데도 어떻게든 저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죠. 하루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고작이 정도의 일도 못 버틸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시부모가 하라고 시킨 일이 있으면 빠르게 해치울 생각을 해야지.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지금 내가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거니 뭐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해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집안 사람도 아니라는 취급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어머님 모임에 있었던 날에도 친구분들이 저를 무시하고 일하는 사람 취급했던 거 그냥 다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고아의 고졸이라고 무시받는 거 그냥 다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너무 웃긴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참기를 뭘 참아 다 사실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던 거겠지? 그냥 못 버티겠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야. 얘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 건지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줘야 하는구나. 제가 생활비를 들 때 부리며느리 밖에 없다고 생략하고 강해서 좋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냐고요? 제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대로 집으로 뛰쳐들어와 쉬고 있는 남편을 붙잡고 속상해 죽겠다며 제 속마음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대면 하게 대충 대답만 하고 말더라고요.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남편의 태도에 진심으로 짜증이 났고 이대로라면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몇 년 안 되긴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를 먹여 살렸던 시간이 있는데 집안이 다시 일어났다고 쫓겨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치른 희생만큼 보상은 받아야죠. 저는 그 뒤로 남편의 동창 모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발달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는 게 더 빨랐겠지만 아쉽게도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건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각종 SNS를 검색해가면서 남편이 나온 학교를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동기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찾게요. 되었어요. 나이도 같고 사는 동네도 비슷했으니 이 사람들이라면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을까 하고 그 사람들의 SNS를 뒤지는데 딱 적혀 있더라고요. 동창 모임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어느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심정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았으니까 제가 나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벼르고 벼르다가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자 신이 나서 한껏 치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아까워서 입지 못했던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고 화장도 화려하게 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거기 호텔로 딱 들어섰는데 진짜 들어가도 되나 마나 끝까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안내해 주시는 분께 동창 모임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안쪽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안쪽에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쭉 둘러보는데 우리 남편은 퇴근이 늦어지는 건지 조금 늦게 오는 건지 자리 없더라고요. 먼저 와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들 옆구리에 여자를 끼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부부 동반 모임이더라고요. 제가 덜렁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저는 여기 동창 모임의 일원인 김기철 씨 부인이에요. 동창 모임이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소식도 있고 오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보다 빨리 도착했나 봐요. 남편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자 동창들이 경악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김기철의 아내인지 몇 번이나 되물어보더라고요. 다들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길래 왜 저러나 싶었죠. 우리 남편이 총각 행세를 오래 했나 봐요. 저희 부부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진 못해서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결혼한 지가 5년 차가 되었어요. 그러니 다들 고개를 돌려서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곳에서 꿋꿋하게 남편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글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막 뛰는데
남편 옆에 팔짱을 끼고 누가 봐도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여자가 딱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어리고 예쁜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다정하게 귓속말을 하고 하하호고 웃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으니까 동창 중에 한 명이 그제서야 저에게 저 옆에 있는 여자가 저의 남편의 부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요. 다리에 힘이 탁 풀려버리는 바람에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버리자 시선이 쏟아져 버렸고 남편은 그제서야 주저앉은 저를 보면서 놀래서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내가 말을 해준 적도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진짜 기철이, 너 부인 맞아? 우리한테 와서 너랑 결혼한 지 5년이 됐다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를 쫓아다니는 스토커야. 그래, 스토커가 결혼을 하기는? 뭐라고? 스토커, 어떻게 조강지철을 앞에 두고 바람을 피우는 놈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산 지 몇 년인데 우리가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산 지 5년이 지났다고? 미친 년이네. 이거 왜 여기 와서 생사람을 자꾸 그래? 야, 너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돈 때문이야? 나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딴청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여자에게 저는 화를 냈습니다. 얘야, 너도 알고 있었지?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 다 알면서 지금 바람 피운 거잖아. 너도 똑같은 불륜녀야. 참나 어차피 기철 씨가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랑 기철 씨가 어떤 사이로 엮인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자 동창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싹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결혼한 게 사실이냐? 진짜 바람 피우는 거냐? 하면서요. 다들 흥미진진해 하면서도 남편을 경멸하는 얼굴로 바라보기도 하고 아주 호텔 레스토랑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제가 부인 맞다니까요. 혼인신고만 올리고 같이 산 부인이요.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스토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온 자꾸 소란이 일어나니까 호텔 측에서 저와 남편에게 난색을 표했고 상간녀까지 셋이 호텔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저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쫓아온 거냐며 화를 냈고 저는 적반하장으로 그는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좋은 버릇이 나쁜 여자랑은 같이 살 수 없다면서 이혼을 이야기했어요. 바람을 피운 게 누군데? 뭐가 그리 당당해서 저에게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호텔 밖에서 2차전이 펼쳐졌죠. 제가 저 여자는 뭐냐고. 뭔데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른 거냐고 하니 남편이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성질을 부렸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아? 무려 은행장 딸이야. 우리 사업이 얼마나 잘 풀리게 된대? 큰 도움을 준 은행장 딸이라고. 자금난에 시달려서 전전긍긍할 때 그 자금을 풀어준 덕에 우리 회사가 지금의 자리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당신처럼 고작 생활비 몇십만 원 주면서 생색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라고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사업이 술술 풀리게 되는데 은행에서 큰 대출이 나왔기 때문이었고 그 자금을 풀어준 게 상간녀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새 출발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올라오자 상간녀의 집안에서 시부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었죠. 시부의 회사가 급성장을 하자 은행장도 불륜이고 나발이고 남편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싶었고 서로 돕고 돕는 구조로 혼인관계를 이어가자고 결정이 난 거죠. 양쪽 집안 모두 저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시키고 재혼시키면 된다면서 한 통속으로 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치욕스러운 모든 일에 대한 복수를 하겠어.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증오스러워. 지금이라도 순순히 용서해주면, 그 보상은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지금 사는 집이라도 넘겨줄 의향 있어? 아마 평생이 가도 고졸의 고아의 신분으로 그런 집에서는 못 살 걸, 그러니까 준다고 할 때 받고 떨어져. 저는 복수를 결심했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랑 사는 건지,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건지, 시댁에서도 제 연락을 다 차단한 건지 저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같은 단지에서는 아줌마들끼리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는 톡방에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렸어요. 구구절절하게 제 이야기를 쓰자고 하니 아줌마들 사이에서 미친 거 아니냐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원래 그거 아시죠? 동네 사람들 소문은 정말 천리까지 퍼져나간다는 사실을요. 제가 평생을 뒷바라지 한 남편이 배신을 때려 어느 은행장 딸과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하겠다고 이혼하자고 한다 했더니 다들 온갖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더라고요. 일부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불매를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기 시작하자 시모 친구들 중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네 아들이 불륜남 맞냐 했다던데 그제서야 시댁이고 남편이고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멈출 수 없었기에 그 여자에게도 쪽팔림을 주기 위해서 수제 케이크를 주문 제작했어요. 어느 은행장 딸의 불륜을 기념하며라는 문구를 새겨서 일부러 투명한 케이크 상자에 담아서 상간녀의 부모와 상간녀의 회사에 케이크를 보냈어요. 당연히 남편의 사무실에도 케이크를 보냈죠. 불륜 축하한다고 오래오래. 더러운 사랑하라고요? 다음 날 회사원들이 이용한다는 게시판에 우리 회사에서 케이크를 배달해 왔는데 신나서 열었더니 불륜 축하 메시지가 들어있더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소문이 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죠. 파문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은행에서도 알게 된 건지 뭔지 상간녀의 아버지가 은행장 자리에서 잘려 타진하는데 뭡니까? 처음에는 제가 퍼뜨린 소문 때문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 회사에 사업 자금을 대준 것은 사실은 그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건데 편법을 써서 대출을 해준 거더라고요. 그게 재량으로 저질은 밝혀지면서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은행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당연히 시아버지 회사에도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일시불로 상환하라는 독촉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 번에 그 큰 자금을 갚으려고 하니 시아버지가 어디 돈이 되겠습니까? 사업도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는데 와중에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아버지 회사 물건 불매운동도 시작이 되었어요. 매출 감소에 빚 독촉에 남편이 난리가 나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 고소해 죽겠더라고요. 내가 죄다 소문낸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너 허위사실 6% 고소할 거야. 고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지? 나는 뭐 안 알아봤을 줄 알고 그러냐? 고소하려면 해라. 그거 벌금 몇십만 원 내면 끝이라고 하더라. 나중에는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한 건지 뭔지 저에게 빌면서 집이라도 비워달라고 하길래 집은 내 거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죠. 그날 호텔에서 했던 대화를 녹음해 두길 참 잘했네. 이 집, 내 수준으로는 평생 못 썼는 집일 거라며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이혼해줄게. 나도 너 같은 똥차보다는 집이 훨씬 낫겠더라고. 위자료는커녕 이 집도 못 준다고. 우리 지금 돈 없어서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갚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이 모르쇠로 일관하길래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녹음본을 들려주니 충분히 증거로 채택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다고 하니 변호사님을 믿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집 한 채이긴 하지만 평생 벌어도 못 가질 것 같았던 집을 손에 넣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요. 이혼 후에 상간녀랑도 당연히 틀어졌고 돈 맥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상간녀의 집안에서도 배알이 틀린 건지 뭔지
이전 시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를 실추시켰다나 뭐라나 하던데 당연히 둘이 헤어지고 앙숙으로 남은 거죠. 지금은 10개월이 흘렀는데 제가 왜 그 시간에 버티면서 그런 눈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전 남편이 술 처먹고는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곤 하는데 저는 받아줄 마음도 용서해줄 마음도 없네요. 아, 그리고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이전 시모요. 그 여자도 사모들 모임에서 완전히 나가리 당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돈 빌리러 다니는 거 들켜버리면서 아예 퇴출당했대요. 밖기도 못 나가고 우울증 걸려 맨날 중내 산해하고 있다네요. 자기가 저한테 못되게 했던 짓들 벌 받아야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복수가 되어 정말 속이 시원해요. 역시 하늘은 착한 사람들의 편이 맞나 봐요. 전 남편의 불륜 사실만 알리려고 했다가 대어를 잡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혼자 여유 있게 평생 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팔자가 가족은 없는 팔자인가 봐요. 팔자대로 살아야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여러분들은 함께 사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복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